할로 동지들, 뚝배기 브레이커 헬마왔습니다. 요즘 말이죠, 좁은 유튜브판과 페북판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회까지 진출하신 독특한 크리에이터 분이 한 분 계세요. 윤서인 크리에이터님? 홍영길 의원님, 저런 자들과 동시대에 살아야 한다는 자괴감과 부끄러움이 밀려온다. 인천시장 출신의 5선 국회의원한테 이쪽으로 혼나고 있는 어떤 기분. 물론 송영길 의원님의 심정 100분 이해합니다. 이런 소리를 접하게 되면 애매한 생각이 들긴 하지요. 보세요,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뭘 한 걸까?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렇지요. 송영길 의원님처럼 저런 발언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충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희는 그렇게까지 충격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논란이 커질 거라고는 사실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동안 봐온 게 있거든. 그동안 봐온 거에 비하면 우리 서인이의 저 정도 작태,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소프트한 범주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윤서인 순한 맛 아닌가 저거. 어떻게 보면 저건 뭐 윤서인 정도면 평범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진짜 안타깝지만 우리가 1년 반에 이 짓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윤서인한테 내가 절여진 거예요. 더 이상 나도 이제 일반인의 평범한 감각은 아닌 거지. 근데 이걸 본 이제 일반 시민들, 평범한 생활인들, 대한민국의 건전한 한국인들 입장에서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일인 거지. 아니 어떻게 인두겁을 쓰고 저런 소리를 이라고 한국인들이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화들짝 놀라셔가지고 광복회가 뭐 이제 윤서인 개인을 이제 고소를 하네, 소송을 하네, 민사를 하네, 변호사가 나서고 막 난리를 치니까 우리 서인이의 타이니 리틀 심장 이게 팍쪽으로 들어가지고 고소? 후덜덜. 그렇다면 예전에 내가 벌금 700만 원을 받았던 그거? 자, 그래서 화들짝 놀라셨는지 썼던 글을 재빨리 지우시고 이상한 변명문 같은 거를 올리셨습니다. 그래 놓고 또 영상을 찍으셨는데 보시죠. 마지막으로 이번에 논란이 된 내 글을 내포된 의미까지 다 포함해서 한번 풀어서 말해볼게. 한번 잘 들어봐. 만약에 여기서 퍼온 사진에 양극단 이분법이 진짜로 맞는 거라면 친일파 후손들은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뜻이 되고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은 대충 산 사람들이라는 뜻이 된다. 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 독립운동가 후손들 중에도 얼마든지 부자가 있고 친일파 후손 중에서도 얼마든지 가난한 자들이 있다. 전쟁으로 초기화까지 됐던 한반도에서 100년 전 조선의 빈부가 지금의 후손의 자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 그럼 위의 극단적인 비교처럼 100년 전에도 소위 지금 친일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100년 이상을 끄떡없이 물려줄 재산을 쌓을 정도로 열심히 산 사람들이고, 지금 독립운동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들에 비해 대충 산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너네들은 어떨까? 자, 이 미러링을 들으니 어때? 도저히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교 따위는 집어치라고. 내 말은 이거였어, 이거. 나는 바로 이런 글을 쓴 거였어.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한 번 들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미러링? 미러링? 그 워마드 애들이 좋아하는 그 미러링? 페미니스트들이 무기로 사용한다는 그 미러링? 아니 쥐들이 맨날 뭐 페미니스트들 비웃으면서 뭐 미러링 어쩌고 비웃어놓고 뭘 분리해주면 뭐 맨날 미러링이야. 서인이 워마드야? 야 이거 그거 네가 싫어하는 워마드 애들이 맨날 하는 짓이잖아. 개소리를 했다가 욕을 먹는다 싶으면 나는 남자들이 하는 얘기를 뒤집어서 했을 뿐이다. 이것은 미러링이다. 네가 지금 하는 소리가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 너도 이거 워마드랑 지금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어떻게? 양극단의 이분법을 뒤집은 미러링이다. 짜잔. 근데 제일 웃긴 게 애초에 그 페이스북 글에서 어디에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인지, 의도가 말이죠 한라산 백록담에 담겨있는 물처럼 너무나 투명해. 일급수야. 뭐 오해할 게 있다고. 뭐 의도가 아니었대. 이게 무슨 아무렇게나 그냥 말을 내뱉은 다음에 나중에 괄호치기를 막 해가지고 변명을 괄호 안에다가 막 때려 넣으면 그게 없었던 일이 되냐 그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윤서인 크리에이터님을 흉내내서 그분을 미러링해서 그 미러링이라는 거를 윤서인 크리에이터처럼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미러링입니다. 저의 의도를 감추고 괄호치기란 미러링이에요. 명확하게 인식을 해주세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윤서인은 찌질한 혐한 일뽕이라 대차게 지를 수 있는 용기가 없다 라고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셨다고 하죠. 선생님 이거 윤서인이라는 사람을 찌질하다고 모욕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또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이게 글을 좀 짧게 쓰다 보니까 그런 맥락적인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정말 사과드립니다. 제가 글을 짧게 쓴 잘못이에요. 실제로 이 글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길게 괄호를 넣어서 풀어드릴게요. 윤서인은 찌질한 친일파들과는 다르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혐한 일뽕이라 불리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한국인을 혐오하는 건 아니라서 인류학적 고찰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더 강하고요. 대차게 지를 수 있는 용기가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놀랄 것을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습관을 가질 것일 뿐 남을 모욕하려는 의도도 없다. 이런 문장입니다. 너무 윤서인이라는 개인에 대해서 극단적인 이분법적 비판이 많은 것 같아서 그냥 미러링을 해본 것일 뿐이에요. 누구처럼? 윤서인 크리에이터님처럼. 자, 하여간
실제로 저 양반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 소위 윤서인류의 인식이 어떤 것인가? 그걸 저 페이스북 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일제 이후로 이미 100년이 흘렀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됐다 보니까 친일파나 그 후손들, 독립유공자나 그 후손들의 재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고 유지가 됐는가? 이거를 일일이 추적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 됐죠. 그래서 우리 윤 크리에이터님이 그 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글을 썼더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서인이는 절대로 일절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 팔로워들이 와가지고 작가님, 위대한 작가님 막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 뇌절 들어가죠.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쟤들은 100년 전에 그때부터 이미 이 모든 것들은 능력주의로 귀결된 결과다. 봐봐라, 사실 독립운동가는 그 후손들이라는 사람들이 열심히 안 살아가지고 대충 살아가지고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가지고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로 가난하게 살고 어떡하냐 그거를.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년 전에 한반도라는 거는 혼란과 변혁의 시대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해 안 가는 측면이 많아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확립된 2020년의 대한민국하고는 너무 다른 세계란 말이야 그게. 봐봐, 왕조 국가가 좀 전까지 있었는데 뭐 망했어 이거. 그러더니 총독부가 들어와가지고 뭐야 이거 우리 식민지야? 그래서 만세운동하고 임시정부 세우고 독립운동하고 이렇게 우리만의 근대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런 엄청난 혼란을 겪었던 건데 그 시절에 형성한 부가 온전히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과 정비례를 한다? 딱 노력한 만큼 잘 살게 된다? 2020년의 대한민국에서도 쉽지 않은 그것이 1920년에 됐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애초에 1920년을 따져 들어갈 것 같으면은 그놈의 그 능력이라는 거, 그놈의 노력이라는 게 어떤 노력이냐? 어떤 능력이냐? 이것부터 따져야 된단 말이야 이게. 자, 오히려 독립운동가라는 사람들을 보면 말이에요, 그 능력과 노력을 발휘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근데 그게 그 열심히 산 결과가 결국 그 개인들한테는 손해로만 돌아온 경우가 훨씬 많단 말이죠. 독립운동하면은 3대가 망한다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격언들이 다 배경이 있거든. 이회영, 이시영 일가 이야기 너무 유명해서 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소위 말하는 독립운동 벤처들이죠. 자, 이 집안이 원래 8대 연속으로 판서를 배출한 경성 최고의 명문가였습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 손자도 육선 국회의원을 배출했어. 그렇죠. 민주당 원내대표도 하시고. 근데 1910년에 나라가 망하자마자 그 재산을 다 팔아치웁니다. 뭐 요즘 돈으로 치면 한 600억 정도 되는 엄청난 거액을 현금화를 해가지고 그걸로 코스피에 투자를 했느냐? 그게 아니고 그 돈을 들고 일가족이 한 60명 됩니다. 전부 만주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에다가 다 쏟아부었어. 뭐 신흥무관학교를 비롯해서 이런 어떤 독립운동에 필요한 기관들, 이 일가의 돈으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던 재산들이 다 녹아서 없어지고 그 자신들은 누군가는 독립운동하다가 잡혀서 죽고, 누군가는 감옥에서 죽고, 누구는 또 가난에 찌들어서 병 들어가지고 죽고, 심지어 뭐 아사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서인이 기준으로 따지면 이 일가 전체가 대충 살다가 실패한 인생으로 쫑난 거예요. 자, 이 비슷한 경우로 이상용 선생 집안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안동의 유서 깊은 명문 가문 출신이에요. 똑같습니다. 나라가 망하자마자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1911년에 만주로 갔어요. 근데 여기는 자기 일가족만 간 게 아니야. 말 그대로 사돈의 팔촌까지. 사돈 집안이 어디냐? 허위 선생 집안이에요. 처남집이 이제 김대락, 김동삼 독립운동가 집안이고, 여기까지 전부 다 묶어서 독립운동에 투신을 했습니다. 나중에 해방되고 건국하고 나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자 서운을 할 때 보니까 사돈 두 집안만 합쳐도 이게 13명이야. 독립운동 서운자가. 게다가 허위 집안까지 해가지고 세 집안이 합치면 20명이 넘어요. 그야말로 독립운동의 명문가인데 이게 뒤집어서 말하면 뭐냐? 독립운동하다가 3대가 망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 다 망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독립운동하다가 3대가 망하는, 독립운동하다가 사돈 팔촌 다 망하는 그런 집안들이 그 당시에 흔했습니다. 우리 서인이는 영상에서 뭐 안준생 사례가 가지고 난리를 쳤지만 사실 그 안중근 의사 집안 독립운동 서운자만 15명이에요. 조소왕 선생 가문 11명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했다 하면 집안이 다 쓸려 들어갈 정도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국 열심히 집안을 말아먹게 된, 이게 열심히 산 독립운동가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좀 자기가 좀 배웠다 이거야. 나무위키 좀 봤다. 그래가지고 이제 뉴라이트인지 인라이트인지 뭐식인지 얘네들이 또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뭐냐? 봐봐라 이거 다 잘 살던 놈들 아니냐, 다 양반들 아니냐, 지그들 원래 조선에서 누리던 기득권을 다시 복원하려고 그래가지고 간 게 독립운동 아니냐. 일반 대중들은 말이야 조선에 살 때보다 일본 제국주의 아래에 살 때가 더 살기 좋았어, 이런 얘기를 사실 뭔 뜻인지도 모르고 막 합니다 그냥. 자, 과연 그럴까요? 미국으로 이민 가는 초기에 그 조선인들, 이민자들 중에서 제일 힘든게 산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와이에 노동이민 간 사람들, 사탕수수밭에서 일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그야말로 노예처럼 일하면서 힘들게 정착한 사람들. 말하자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딱히 뭘 해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조국에 빚진 적이 없는 사람들. 이런 평범한 사람들도
그 아무것도 안 남은 조선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뭘 했느냐, 자기 소득을 십시일반 쪼개가지고 그걸 모아서 독립운동 후원을 했습니다. 사탕수수 농장에서 번 돈으로 임정 후원, 당장 교민 한 명이 된 후원금이 연간 5에서 10달러였다. 농장 월급이 15에서 20달러였으니 적지 않은 돈이었다.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 1932년 이봉창 의사의 수리탄 투척 의거와 관련해 하와이 교민들이 보내준 돈이 거사를 치르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기록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33년 스위스 제네바 국제연맹 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침략을 비판하고 함께 독립을 주장할 때도 하와이 교민들의 지원이 결정적이었다. 사탕수수밭에서 일해서 정말 손 부르터가면서 모은 그 돈을 쪼개서 독립운동 자금에 보태던 것이 조선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 독립운동이라는 게 그냥 기득권들의, 엘리트들의 자기들만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득권 되찾기 시도 이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평범한 보통의 조선 사람들까지 참여했던, 지금으로 치면 민주화 운동의 일종인 거고, 그게 결국은 근대 국가를 우리 손으로 세우자는 근대화 운동이었고, 결국 모든 조선인들이 근대 시민, 대한민국 시민이 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쟤들이 자꾸 별거 아닌 실패한 운동으로 취급하고 싶어하는 3.1운동, 이때의 상황만 되짚어봐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근대 시민의 뿌리가 벌써 보입니다. 자, 첫날인 1919년 3월 1일 만세 시위가 7개 도시에서 동시에 일어났는데 서울을 빼면 전부 다 북부지방 도시입니다. 평양, 진남포, 선천, 의주, 원산, 안주, 지금으로 치면 다 휴전선 이북 지역이죠. 그리고 조선시대로 치면 어디냐? 서북면, 동북면. 조선에서는 차별받던 지역들이에요. 멸시받던 그 북방 사람들이 왜 나라를 되찾자고 제일 먼저 나와서 운동을 시작을 했느냐? 이건 거꾸로 조선 말기 상록으로 가보면 그 지역들이 사실 남쪽 지역보다 근대화 속도가 빨랐기 때문입니다. 조선 때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오는 거를 더 빨리 흡수를 해버렸어요. 양반 상민 이 차별하는 것도 좀 덜하고, 빈부 격차도 남쪽 지방에 비해서 덜하고, 그래서 근대 문물도 좀 더 빨리 받아들이고, 뭐 천주교나 기독교 같은 서구 문물들도 일찍 수용을 하고, 조선 기득권에서 거리가 멀었던 만큼 새로운 근대 문물에 대한 수용이 빨랐던 거죠, 이게. 자, 그렇게 근대를 배웠어. 그래, 이제 우리도 차별 안 받고 근대 시민으로서 나의 권리를 좀 누려보자 라고 하려고 했더니 뭐야 이거? 아, 눈 떠보니까 헬조선. 눈 떠보니 헬조선이야. 일제강점기거든. 나라 다 뺏겼고 아무리 잘해봐야 2등 시민 3등 시민이에요. 뭐야, 조선 내내 우리가 차별받았는데 또 이 꼬라지로 우리가 살 수 없지. 자,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제일 먼저, 제일 주체적으로 저항을 시작했다라는 게 최근 학계의 분석입니다. 근데 이제 뉴라이트인지 인라이트인지 무엇이긴지 하는 애들은 근대화 운동이랑 독립운동 자꾸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근대화는 뭐야, 이건 좋은 거니까 이건 일본이 줬다 이거야. 좋은 거는 일본이 줄 거지. 우리가 알아서 했을 리가 없어 이거를. 독립운동,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 시간 낭비 이거, 공력 낭비 이거, 노력 낭비, 끝없이 패배한 결과 실제 해방에 실질적 도움이 하나도 안 된 거, 쓸데없는 짓. 어차피 미국이 폭탄 터뜨려서 해줄 건데 만다고 이걸 했냐. 그렇지. 그때부터 이미 미국에 줄 섰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독립운동의 의미는 뭐다? 윤서인이 식으로 하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그래도 독립운동도 한 번씩 세게 했었어. 기분 좋다. 그냥 후손들 기분 좋고 끝나는 이벤트다 이거예요. 아무런 실질적인 의미나 가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의 독립, 해방의 어떤 그 공로는 다 누구한테 가? 승만리, 이승만만이 그거를 갖고 있다. 당연히 사실이 아니고 겁나 부질없는 소리예요. 왜냐면 근대화라는 거랑 우리 독립운동을 분리시킬 수가 없거든. 이게 독립운동에 대해서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독립운동이라는 게 무슨 총 쏘고 폭탄 던지고 이런 무장투쟁만 있는 게 아니거든.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외에서 이게 전개가 되는데, 국내 독립운동이면서 동시에 근대화 운동이었던 게 뭐냐? 대표적인 게 교육운동이에요. 뉴라이트 시리즈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교육? 그거 일본 제국이 우리 신민을 위해서 주신 거 아니야? 일본이 학교 지어줘가지고 그거 된 거 아니냐 이거, 신식학교. 일본의 식민 체제가 한반도에 근대화를 들여왔다. 조선인들은 주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그거 받아먹었을 뿐이다. 근데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본인들이 학교를 지어도 처음에는 조선 사람들이 그 근대식 학교에 잘 안 갈라 그래. 보통 학교에 입학을 안 해요. 저 일본말 가르치는 저 외놈 학교 가면 다 외놈 되는 거야 그거. 이러면서 꺼리는 게 실제로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어느 시점을 통해서 바뀌느냐?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기류가 바뀝니다. 야, 이거 해보니까 근대식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이런 운동을 주도를 하더라. 멋있단 말이야. 시민운동의 주역이 됐다고,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뭔지 딱 설명은 못하겠는데 조선 부모들이 봤을 때는 저게 이게 멋있는 거야. 저게 이제는 새 시대의 주역이 되는 길이구나. 그래서 이 원래 조선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했었던 그 공립보통학교들 1919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입학 지원자가 겁나 늘어납니다. 심지어 어떤 학교는 입학 지원자가 갑자기 70배가 뛰는 이런 어떤 폭발적인 학교 수요가 생겨버려요. 근데 일제 입장에서는 조선인들을 뭐 그렇게까지 가르쳐, 이 공장에서 일할 정도만 되면 되는데 별 관심이 없거든. 그래서 조선의 학교를 세운다는 어떤 교육 정책을 만들 때
때도 3면 1교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이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잖아. 면 세계의 초등학교. 그렇지. 면 세계의 초등 보통학교. 옛날로 치면 일제 때로 치면 이제 국민학교. 그거 하나 지어주는 거. 초등학교 하나예요, 여러분. 대학교가 아닙니다. 근데 그나마도 그 원칙을 안 지켜 실제로는. 됐다 띄엄띄엄 져요. 왜냐면 돈 드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 조선인들의 종특이 뭡니까? 이런 거 못 참거든. 아니 학교 지어준다 그러고 왜 안 지어줘? 학교 내놔! 그래서 이제 공립보통학교 설립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렇게 해도 일제가 하도 학교를 안 지어주려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다 그럼 고쳐 쓰자. 그래서 이제 서당 개량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이제 학습 시스템이죠. 서당의 이제 커리큘럼을 현대식으로 근대식으로 좀 고쳐가지고 쓰는 이런 운동까지 오죽했으면 나온다. 요즘 학계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다 넓은 범주의 독립운동에 포함을 시킵니다. 왜냐? 이게 다 조선 사람들이 근대 시민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이거죠. 근대화와 독립운동이 얼만큼 딱 붙어있느냐. 또 다른 예로 근대 국가의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인 외교활동. 그때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던 게 뭐냐? 승인 외교라는 겁니다. 이거 누가 주도했느냐? 우리 서인이가 좋아해 마지 않는 바로 그 사람 싱만리. 서인이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어요. 싱만리가 임마 미국에서 트루먼이랑 임마 다 했어 임마 사우나도 가고 편지도 쓰고 뭐 다 했어 임마. 자 실제로 맨날 편지 써가지고 독립시켜달라고 막 청원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청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그건 얘기를 잘 안 해.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독립을 청원했다. 아니 무슨 이승만이 뭐 미국 국무부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조선을 독립시켜주세요 산타 할아버지 뭐 이렇게 썼겠니? 독립시켜가지고 뭐 이씨 왕조를 복원시켜달라고 뭐 옛날에 있던 그 조선을 독립시켜주세요 이렇게 했겠어 이게? 이게 그냥 독립청원이라고 그냥 대충 얘기를 하면은 뭔지 딱 감이 잘 안 오거든.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뭐였느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식으로 승인해주세요 이거거든. 뭐에 대한 승인이냐? 임시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승인,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승인, 이거를 해달라. 그래서 이 활동들을 묶어가지고 이걸 승인 외교라고 하는 거야. 임시정부를 승인을 받아야 국제사회에다가 주장을 할 수가 있어. 뭐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체가 있다. 이거 실체가 있는 거다. 그 나라를 제국주의 일본에 뺏긴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공식적으로 그 나라를 되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독립전쟁도 수행을 한다. 이걸 다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이거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한테 나라를 점령당했던 프랑스 있죠. 똑같아요. 드골이 아프리카로 망명을 가가지고 임시정부를 세웠어. 그리고 그 임시정부의 국제 승인을 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 승인을 받은 다음에는 뭘 하느냐? 연합군의 일원으로 우리도 나치와 전쟁을 한다. 그리고 동시에 프랑스 국내에서는 레지스탕스를 육성을 해가지고 무장 투쟁을 벌였다. 이 내용적으로 보면 이거 임시정부랑 완전 판박이거든. 자 상해로 망명을 갔어. 거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워. 그 임시정부를 국제 승인 받으려고 노력 겁나 해요. 그리고 연합군의 일원으로 태평양 전쟁에 참여를 하려고 독립군도 만들고 광복군도 만들고 심지어는 중국군에 합류해가지고 같이 싸우기도 하고. 자 이 전개 과정 자체가 그냥 판박이라고 똑같아. 이게 왜 그러냐? 근대적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이게. 프랑스랑 조선이 다른 걸 딱 하나야. 망했던 시점에 프랑스는 공화국이었는데 망하던 시점에 조선은 왕국이었다. 그래서 대신 조선은 뭘 했느냐? 3.1운동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국민주권이 있는 공화국이다 선언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임시정부를 세워서 그거를 전 세계에 선전을 하고 그 3.1운동에서 확인된 시민의 의지를 모아가지고 임시정부를 세우고 근대적인 헌법도 만들고 이렇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의 어떤 정통성, 정당성 논리를 구축을 해나갔다. 이미 3.1운동을 기획하던 시점에 이런 체계가 다 머릿속에 독립운동가들한테는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승관리로 돌아가 봅시다. 그럼 외교활동을 하는데 뭐 직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뭐 국무부에 편지 쓰고 백악관에 편지 쓰는데 뭐 하와이 사는 이승만이라고 합니다. 프린스턴 나왔고요. 뭐 이렇게 쓸 수는 없다고. 그래서 서명을 할 때 마지막에 편지 쓴 다음에 서명할 때 뭐라고 서명을 했느냐. 중요한 임시정부의 승인 외교를 담당하는 특명정권 대사 이승만이다. 자 여러분 보시는 이게 이제 1932년에 임시정부에서 이승만한테 발행을 해준 특명정권 대사 신임장입니다. 자 그리고 1933년에는 임시정부 국무위원. 이것도 임시정부 내부에서는 저 인가 저 일도 안 하는데 저거 뭐 꼭 줘야 되냐 난리를 칠 때 김구 선생이 나서가지고 백범이 나서서 그래도 미국에서는 제가 그거 해 이러면서 이런 직책을 줬었고. 34년 임시정부 주미외무행서 외무위원장. 41년 임시정부의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 이게 이렇게 쭉쭉쭉쭉. 그러니까 외교와 관련된 특히 미국에서의 활동과 관련된 이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직함을 계속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임시정부가 비록 대통령으로서의 이승만을 탄핵을 하긴 했지만 미국에서의 외교는 할 수 있도록 이 직함을 계속 달아줬어요. 심지어 이거를 우리 뉴라이트맨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리고 저 뉴델리죠. 뉴델리에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도 이거 보시면 이승만의 임시정부 승인운동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 맨들이 말이죠. 자꾸 이승만 보고 무슨 외교를 했다고만 하지 구체적으로 무슨 외교를
뭘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려 그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특명 전권 대사 혹은 외교위원장 이승만은 임시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어내기 위해서 임시정부의 위임을 받아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승만의 노력 결과 실제로 임시정부가 승인을 받으면 그야말로 독립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지요. 그건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임시정부가 만약 없으면 이승만이 활동을 할 게 없어. 이거는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흐름을 종합해서 보면 근대화 운동들이 다 이렇게 독립운동에 겹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백정들이 신분제 철폐를 요구했던 형평운동, 노동권 쟁취를 위해 싸웠던 원산 총파업, 동맹휴학을 했던 뭐 학생운동이나 뭐 야학운동 이런 것들, 이런 시민운동들이 다 큰 틀에서 보면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왜냐? 근대 시민은 식민주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2등 시민이야? 내가 3등 시민이야? 한반도의 근대 시민이 어떻게 일본 제국주의를 그대로 용인하고 거기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 이거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현대적 시선으로 보면 근대화 운동이라는 것은 곧 독립운동과 포개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독립운동이 쓸모없었다고 폄하하는 거, 효과 없었다고 폄하하는 거,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을 향해서 허침 쓰다가 끝났다고 비웃는 거, 그런 인간들이야말로 지들이 뭐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가 뭔 소리를 하는지를 몰라. 오늘은 윤서인이 덕분에 독립운동의 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헬마우스였고요. 구독은 동지, 제보는 팀플, 멤버십은 동력. 헬 예!